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8월의 첫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단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8월의 첫 번째 주 멋지게 시작하셔서 8월 달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달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8월 달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채널도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8월 한 달을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첫 번째 주 월요일 날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8월의 첫 번째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로 선정한 기사는요, 아마존을 준비해 봤습니다. 왜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존의 주가가 6.7%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사실 작은 기업도 아니고 아마존의 주가가 6.7%나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뉴스거리입니다. 따라서요, 아마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그 하락세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월가에서는 과연 아마존의 어닝을 어떠한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리액션,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했다는 거죠. 아마존의 실망적인 2분기의 어닝 결과를 보고 다음과 같은 액션을 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실 기관의 이름은요, 아틀랜틱 에퀴티즈고요. 오버웨이시니까 아직까지는 매수 의견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타겟은요, 원래 4,000달러였는데 3,8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미주호입니다. 아직까지 바이 매수고요.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원래 4,400이었는데 4,1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바클레이죠. 바클레이는 이제 영국 기업이고요.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4,300에서 4,130으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직까지는 매수죠. 프라이스 타겟은요, 4,350에서 4,250으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에버코어 ISI를 보겠습니다. 아웃퍼폼은 매수랑 같은 거거든요.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 프라이스 타겟 역시 4,500에서 4,200으로 많이 떨어졌네요. 300달러 정도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웃퍼폼이니까 매수고요. 프라이스 타겟은 4,850이었는데 4,700으로 조정됐습니다. JP 모간 오버웨이트,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4,600으로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번에 500달러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제프리즈로 넘어갑니다. 제프리즈 같은 경우는 바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4,200 프라이스 타겟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자, JMP는요, 마켓 퍼포먼스, 즉 지금 홀드를 주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낮은 그런 투자 의견이고요. 대신 프라이스 타겟은 아직까지 4,500으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번스타인이죠.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은 4,000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4,200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니드함입니다. 바이 의견,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4,150달러, 프라이스 타겟은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요, 대부분의 그 투자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아마존은 매수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단 한 기관만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서 바이를 주고 있죠. 대신 이제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었는데 4,500, 4,600까지 치솟았던 목표 주가가 약간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의 주가가 조금은 더 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마존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마존이 나중에 그 주식 분할을 할 때까지, 그리고 주식 분할을 넘어서요, 나중에 아마존이 배당주가 될 때까지 한 10년 뒤를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 장기간 동안 매수의 기회를 자주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의 주가가 어닝 발표 후에 큰 폭으로 낙하를 하면서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어닝이 발표되면 큰 폭으로 낙하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스럽죠. 자, 그런 상황에서요,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These companies reporting earnings tend to miss expectations and see their shares slide.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닝을 발표할 텐데요. 이런 기업들은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expectation, 즉 마켓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주가가 슬라이드한다, 떨어진다라고 지금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닝 시즌이 이번 주에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제 아래에 언급되는 기업들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들은요, 보통 어닝이 발표된 이후에 딥한다, 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자, CNBC 프로에서는요, 이번에 애널라이즈 했다,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어떠한 그 기업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냐면 보통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를 벗어나고요. 그러니까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닝 발표 후에 항상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개 정도의 스톡 종목들을 우리한테 보여줄 텐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보통 한 50%도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어닝 결과가 나올 때 예상을 밑도는 경우가 50%가 넘는 그런 조식들만 지금 취합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어닝 발표 후에 항상 2% 이상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한테 보여줄 예정입니다. 자, 10개 종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막사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우주공학에 관련된 이런 기업이죠. EPS를 보통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는 보통 어닝 결과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게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통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다음날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왔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버진 갤럭틱입니다. 버진 갤럭틱 역시 EPS를 달성할 확률이 16.7%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통 어닝이 예상치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4.9%라는 커다란 하락폭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 비욘드밋입니다. 비욘드밋은요, EPS 달성 확률이 지금까지 25%밖에 되지 않았고요. 보통 주가가 6.7%나 하락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츠 브랜드라는 기업은요, EPS를 여태까지 달성한 적이 없다. 따라서 항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해 왔고요. 자, 그러면서 어닝 발표 후에 8%라는 굉장히 안 좋은 평균 하락률을 보여왔습니다. 자, 다음은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인데요. EPS를 달성할 확률이 50%보다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보통 2.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다음에 EB, 이벤츠 브라이트라는 기업은요, EPS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고 평균적으로 9.8%라는 엄청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RGI라는 피에스타 레스토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48%라는 EPS 달성률, 그리고 보통 2.8% 정도 평균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과거에 보여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은요,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 준비한 기사는요, ARK 인베스트, ARK 인베스트에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New ETF aims to short ARK Invest and Cash Wood's biggest fund. 자, 이번에 새로운 ETF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ETF는 숏한다. 숏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 매매죠. 따라서 이 ETF는 반대 매매를 하는데 ARK Invest 그리고 캐시우드의 가장 커다란 펀드를 반대 매매하는 그런 ETF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해지죠? 자, 프로스펙터스라는 것은 이제 설명서거든요. 상장 설명서가 제출이 됐다. SEC에 이번에 제출이 된 거죠. 그리고 새롭게 상장 신청을 한 이번에 ETF의 이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Short ARKK ETF다. 자, ARKK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많은 ETF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그런 펀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ARKK를 반대 매매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상장 신청을 한 ETF의 티커 네임은요, SARK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ETF의 목적은 뭐냐면 인버스 투자를 한다. 따라서 그 ARK 이노베이션 ETF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 ETF는 떨어지게 되고요, 주가가. 그리고 만약에 ARK 이노베이션 ETF, ARKK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숏 ARKK ETF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인버스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의 ETF가 등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등장한 ETF 같은 경우는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누가 매니지를 하냐면요, 토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의 CEO인 매터트리라는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피를 보시면요, 수수료가 0.65%, 뭐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없죠. 굉장히 수수료가 비싼 ETF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에 반대 매매를 하는 ETF가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QQQ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QQQ는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성장률이 16%나 된 굉장한 그런 ETF잖아요. 이런 QQQ 같은 ETF를 인버스하는 ETF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인버스가 나타났다고 해서 해당 ETF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재미 위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사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반대 매매를 하는 ETF에 상장 신청이 된 와중에 캐시우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시우드 ARK Pickup More Robinhood buys Pinterest on the dip. 캐시우드는 이번에 픽업했다, 더 많이 줍줍했다는 얘기죠. 로빈후드를 더 많이 샀고요. 그리고 핀터레스트 역시 지금 딥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는요 스테이크를 많이 올렸다는 거니까 로빈후드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샀냐면 3밀리언 300만 주를 샀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상장을 목요일 날 했잖아요. 따라서 목요일 금요일 단 이틀 만에 300만 주라는 엄청난 매수의 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쇼핑을 했다는데 얼마나 많이 쇼핑을 했냐면 금요일 하루만 해도 지금 로빈후드를 1.85밀리언 185만 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골고루 분산해서 지금 자기의 운영 그 펀드에 넣고 있는데요. 185만 주를 지금 ARKK, 그리고 두 번째는 ARKF, 마지막으로 ARKW에 나누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ARK가 이렇게 많은 수의 로빈후드를 픽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트레이딩이 시작된 당일날 8%나 로빈후드의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따라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펀드 하나 중에 ARKF가 있습니다. 자, 파이낸스 쪽이죠. 요 ARKF 같은 경우는요 지금 15만 2천 주의 그 핀터레스트를 이번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금요일날 18%나 핀터레스트의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혹시 미주온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미주온의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스퀘어의 비중을 한 반 정도로 줄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비중 순위로는 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종목이 스퀘어였는데요. 이번에 비중을 반으로 줄이면서 한 7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제가 스퀘어의 비중을 줄인 것을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Square to buy Afterpay for 29 billion as buy now pay later booms. 자, 스퀘어가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될 것이다. 애프터페이라는 기업을 인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수 금액이 무려 290억 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애프터페이를 사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buy now pay later, 지금 물건을 사고요, 결제는 나중에 하는 이런 시스템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자세한 내용 보시죠. 자, 스퀘어가 인수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니까 호주입니다. 호주의 기업인데 애프터페이 LTD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 금액이 290억 달러로 엄청난 규모, 최대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현금은 사용하지 않고요, 모두 주식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거래는요, 창조를 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창조하냐면요, 온라인 쪽의 결제 파워하우스. 파워하우스라는 것은 이제 힘이 넘치는 그런 기업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최고로 우량한 결제 시스템을 가진 그런 기업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애프터페이라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에 한정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었는데요. 이번에 스퀘어와 합작을 하게 되면서 인수합병이 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즉 미국의 마켓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더욱이 스퀘어는 지금 글로벌로 진출하는 모습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스퀘어의 힘을 받아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조금 더 잘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뭐를 연결하냐면요, 캐시앱 그리고 셀러 에코시스템을 잘 연결해서요, 좀 더 강력한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그들의 상인들 그리고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 CEO가 직접 발표를 했네요. 잭도시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Buy Now Pay Later 시스템을 캐시앱은 물론이고요, 셀러 시스템에도 동시에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인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애프터페이를 가지고 있는 그 주주들은요, 스퀘어 스톡을 가지게 되는데 0.375 쉐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지금 0.375가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되면 현재 그 애프터페이의 주가에 한 3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 자, 그리고 이번에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요, 애프터페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무려 1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스퀘어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그중에 18.5%를 이번에 애프터페이 쉐어홀더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두 기업의 합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퀘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전자 가위로 넘어갑니다. 흔히 유전자 가위 그러면 두 개의 기업이 기억이 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텔리아 테라퓨틱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자, 이번에는요, 크리스퍼 역시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RISPR anticipates filing of lead candidate CTX001 in 18 to 24 months. 자,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요, 이번에 예상을 하고 있다. 파일링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파일링이라는 것은 이제 승인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냐면요, 그들이 가장 밀고 있는 CTX001이라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파일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는요, 약 18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이러한 진척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번에 어닝을 통해서 우리한테 안겨줬다고 합니다. 자,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요, 기대를 하고 있다. 레귤러터리 파일링이니까 이제 규제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한다. 그리고 승인 신청의 대상은 CTX001이고요. 이번에 그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 CTX001은요, 빈혈을 치료하는 그런 유전자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타 그 지중해성 빈혈, 그리고 또 하나가 시클셀 디지즈라는 게 있는데요. 낫형 세포증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질병 모두요, 굉장히 유전적으로 빈혈을 타고나는 이러한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한 18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 부분으로 이번에 추가가 된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CTX001이라는 치료제를요, 굉장히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르텍스라는 굉장히 커다란 제약 회사가 뒤에 버티고 있죠. 이번에 900 밀리언 정도를 투자하면서 그래서 크리스퍼의 그 어닝이 굉장히 높게 나온 이유가 됐었잖아요. 자, 그리고 두 가지 더 좋은 뉴스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CTX001 말고요, CTX110라는 그런 치료제가 있습니다. 암 관련된 그러한 유전자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페이즈 1이니까 임상 1단계에 지금 레포트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안에 보고서가 나올 것 같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CTX130라는 또 다른 치료제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올해 안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트라이얼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임상 1단계가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CTX001 말고도요, 110 그리고 120, 130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몇 년 안에 좋은 소식이 연달아 보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테슬라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 모간에서 일하고 있는 전략가가요, 그들의 고객들한테 테슬라가 떨어질 것에 베팅을 해라, 테슬라의 하락에 베팅하라라고 그들의 투자자들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테슬라의 그 다운사이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테슬라의 주가는요, 지금 또 한 번 굉장히 많이 떨어질 그런 예정에 있다. 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JP 모간의 스트래티지스트, 전략가죠, 션 퀵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요, 이번에 벌딕을 기다리고 있다. 벌딕이라는 것은 이제 판결이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쉐어홀더즈니까 그 테슬라의 주주들이 이번에 로스를 했다, 고소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주 예전에 솔라시티라는 그 에너지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솔라시티를 인수한 것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었고 그 일론 머스크 개인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륙을 채우기 위해서 솔라시티를 인수한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솔라시티의 주주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일론 머스크였거든요. 따라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테슬라에서 그 솔라시티를 인수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 판결이 나와서 만약에 법정에서 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많은 그 투자 전문가들이 그 테슬라라는 주식을 보는 뷰가, 그 관점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셀링 프레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셀업가 나오게 될 것이고 결국 테슬라의 성장성에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JP 모간에서는요, 이번에 어떠한 권유를 해주고 있냐면 그들의 그 투자자들한테 얘기해주기를요, 11월 달에 풋 옵션을 사라. 그리고 $550로 지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700가 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테슬라인데 550 이하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풋 옵션이 뭐냐면요, 나중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한번 사는 겁니다. 콜 옵션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콜 옵션이라는 것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이 콜 옵션이고요. 풋 옵션이라는 것은 나중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풋 옵션을 많이 사게 되면요, 나중에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많은 이윤을 챙길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JP 모간에서는 그들의 고객들한테 테슬라의 하락에 베팅해라라고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타버스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요. 자, 이번에는 미국 쪽에 있는 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과연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떠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요, 메타버스 인베스팅. 자, 메타버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The Internet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메타버스는 이제 인터넷의 혁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혁명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 방송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고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메타버스는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모르는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이미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로블록스라든지 스냅, 뉴본 타운, 에픽 게임즈, 유니티 소프트웨어, 리월드, 매치그룹,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요 이미 관심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의 주요한 플레이어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요, 빅테크의 그 CEO들 그리고 이그제큐티브들도 이런 그 트렌드에 합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기업들의 그 기업들의 롤, 역할이 뭔지도 이번에 어닝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메타버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요, 이번에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자, 메타버스는 석세서다. 석세서라는 것은 이제 이어받는 사람을 얘기하죠. 모바일 인터넷의 다음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은요, 처음에는 PC 인터넷이었죠. 그런데 PC 인터넷이 최근에 이제 모바일 인터넷으로 넘어와서 과거 한 10년 정도를 완전히 그 지배하는 그러한 혁명이었습니다. 자, 그러하던 것이 이제 모바일 인터넷에서 이번에는 메타버스로 넘어올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액세스 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디에서 들어올 수 있냐면 이제 상당히 많은 장비들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접속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핸드폰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요, PC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굉장히 몰입감이 커다란 그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장비를 통해서도 메타버스에 접속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과 같은 거죠. 처음에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는 PC를 통해서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졌잖아요. 메타버스 역시도 굉장히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마크 저커버그가 해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에 따르면요, 지금 디지털 그리고 피지컬 월드가 컨버지, 합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디지털 월드랑 피지컬 월드가 합쳐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저의 의견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월드랑 실제의 월드, 세상이 합쳐지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프라 쪽에서 말이죠. 그 역할이 뭐냐면요, 엔터프라이즈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위한 메타버스보다는요, 기업
기업들을 위한 메타버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화상 회의라든지 아니면 원격 근무를 하는 그러한 마켓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라는 역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입니다. 자, 이분에 따르면요, 그들은 이미 빌트했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옴니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옴니버스가 뭐냐면요, 2021년 4월 정도에 이제 론칭이 됐는데 그 3D 개발자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죠.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공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이미 메타버스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죠. 자, 이런 데 들어가서 아티스트,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이미 구축을 해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니티도 한번 보시죠. 유니티의 CEO인 존이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millions of endpoints가 있을 것이다. endpoints가 뭐냐면요, 이런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지점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모바일폰도 엔드포인트고 랩탑도 엔드포인트고 텔레비전도 엔드포인트죠. 자, 이렇게 그 사용자, 소비자가 직접 만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을 엔드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엔드포인트가 수백만 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쇼핑 사이트도 메타버스가 될 수 있고, 게임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메시징 앱이라든지 3D를 이용한 컨퍼런스라든지 잡 사이트, 이렇게 구직을 하는 그러한 사이트들 역시 모두 다 메타버스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모든 웹사이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모든 웹사이트는요, 나중에 엔드포인트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로 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CEO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력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사티아 나델라가 해준 얘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디지털과 피지컬 월드,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세상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쳐주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도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월드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그 자녀들한테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인터넷만 하지 말고 좀 실제 상황에 와서 우리랑 같이 대화도 하고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디지털 세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인간 사이에서는 이제 단절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단절을 끊고요, 다시 우리가 모여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랑 같은 몰입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채팅 같은 거를 하고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뭐 댓글을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런 세상에서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직접 가상현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우리의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러기에 중심에는 메타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메타버스에는 녹아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ESG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업들의 그 사회적인 책임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따라서 어떠한 그 비즈니스가 도래가 됐을 때 이 비즈니스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과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테슬라라는 종목이 굉장히 커다란 인기를 누릴 수 있고 최고의 종목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요, 전기차라는 그 비즈니스는 인류의 미래에 굉장히 커다란 이득을 안겨주기 때문이거든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불균형 그리고 불합리가 존재하죠. 따라서 빈부의 격차라든지 아니면 세대 간의 격차,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컨플릭트를 가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만약에 상용화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계가 오게 되면요, 이러한 빈부의 격차라든지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교육의 격차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교육에 접근하지도 못하면서 그 갭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재력과 관계없이 모두 다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캠브리지 대학 아니면 하버드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멋진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만약에 진짜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차이라든지 아니면 인종적인 차이, 성별적인 차이, 세대적인 차이를 모두 초월해서 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비즈니스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긴 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투자를 할 때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면 저는 주식 투자가 확률의 게임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따라서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은요, 바로 논리를 이용해서 투자의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만약에 메타버스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엄청난 규모로 그 비즈니스가 커지게 되면요, 또 하나의 커다란 성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왜냐면요, 메타버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거든요. 따라서 메타버스가 활성화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정보의 양, 그리고 데이터의 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클라우드의 규모 갖고는 수용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클라우드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클라우드 관련된 소식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리모트 그리고 하이브리드 워크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원격 근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나와서 출근을 하는 이러한 그 믹스된 거죠. 이러한 근무 환경이 계속해서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클라우드의 발전이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사실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클라우드 기업, 뭐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3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어닝 실적을 보면 이러한 현상을 대변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쪽을 보면요,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요, 무려 지난해 비해서 36%나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단 3개월 만에 사용한 금액이 무려 47빌리언이 되는데요. 이 47빌리언이라는 비용은 지난 쿼터에 비해서 1분기에 비해서 무려 5빌리언이나 늘어났고요. 작년 2분기랑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12빌리언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3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세 기업이요, 전체 스pen딩의 61%를 차지한다. 엄청난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전체 시장에서 31%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경우는 22%라는 건강한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는요, 가장 떨어지기는 하는데 지난 분기에 7%에서 지금 보니까 한 8%까지 그들의 점유율을 조금은 높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마존의 AWS 같은 경우는 레비뉴가 지금 14.81빌리언을 이번에 보고했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서 37% 정도 성장한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경우는 51%나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파벳도 만만치가 않죠. 구글 클라우드 레비뉴는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54%나 성장을 했다. 자, 따라서 메타버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데이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잖아요. 이러한 추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것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하나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파생되는 또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높아만 지고 클라우드가 계속 발전한다면 이 클라우드를 지키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들 있잖아요. 사이버 보안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그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 센터의 기능도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AMD라든지 아니면은 엔비디아라든지 뭐 심지어는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기업들의 역할도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이러한 식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의 논리를 세운다면 우리의 투자의 그 수익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논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 없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주말 동안 제가 무려 3개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오미진님과 함께 이렇게 일할 만한 시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어쩔 수 없이 비디오 클립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는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 오미즈 클립이 꼭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도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멋진 한 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